조미는 장무기의 손을 잡아 끌고 산에서 내려와 다시 선박으로 돌아갔다. 장무기는 지금이라도 양부인 사손을 만나러 가겠다며 배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조미는 그런 장무기를 말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가더라도 밤이 깊으면 움직이라는 말이었다. 마음이 급한 장무기와 달리 조미는 냉정하게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좀 전에 사손이 떠날 때 그의 등을 바라보던 금화파파의 눈빛은 매우 흉악하고 포악했다. 그리고 개방 장로들이 어떻게 사손이 영사도에 있는 걸 알아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 무턱대고 사손을 찾아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일이었다. 또한 조미는 금화파파뿐 아니라 진우량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진우량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을 왜 경계해야 하냐고 조민에게 되물었다. 조민은 설마 장무기가 자기를 속이려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날 속이려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을 속인단 말이오? 진우량이야말로 정장로를 대신해서 죽으려고까지 했으니 보기 드물게 의리 깊은 사나이 아니오? 장무기의 대답을 들은 조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공자님,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한심하군요. 그러고는 좀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 상세히 풀어줬다. 사손이 도룡도를 휘둘러 단칼에 개방고수 넷 가운데 셋을 죽이고 하나를 다치게 했을 때 진우량의 목숨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손은 자기 행적이 남에게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량이 무릎 꿇고 목숨을 빌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우량은 의협심을 내세워 사손을 감동시키려 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성공적이었다. 진우량이 감동적인 의협심을 내세울 때 눈먼 사손은 당연히 그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사손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장무기 역시 진우량의 모습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계략의 밝은 조민과 금화파파는 진우량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손에게 말을 걸 때부터 소림파 권법 중에 항마척두식과 사자박토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무공 자체로 보면 뭐 대단할 것도 없는 인문 무공이지만 그 쓰임은 명백했다. 진우량의 발은 쓰러진 정장로를 걷어찰 자세였고 그의 양손은 아리를 움켜잡으려 하고 있었다. 당시 진우량은 교묘하게 정장로와 아리를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있었다. 만약 사손이 자기 뜻대로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면 그는 분명 정장로를 발로 차서 사손 앞으로 날려보낸과 동시에 아리를 낚아채 사손에게 떠밀어 보낼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잠시의 틈을 타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그런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조민의 설명을 모두 듣고 당시 기억을 되짚어본 장무기는 등골이 오싹해 식은땀이 돋아났다. 그때 아소가 선실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주 오라버니, 좀 전에 금화파파하고 그 얼굴 못생긴 아가씨가 저쪽으로 사라졌어요. 둘이서 등에 커다란 포대 자루를 하나씩 짊어지고 갔는데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어요. 아소의 말을 듣고 장무기가 물었다. 섬 북쪽 산머리 위에 있는 오두막으로 올라갔니? 아니요. 두 사람이 줄곧 북쪽 길로 가긴 했는데 산에 오르지는 않고 도중에 서서 무언가 말다툼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금화파파의 목소리가 사나운 걸 보니 굉장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장무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불이 나게 선실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어서야 선실 안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장무기는 완전히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선실을 나서려 했다. 그때 뒤따르던 조민이 허리에 찬 의천검을 끌러 내밀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호신용으로 가져가세요. 장무기는 그런 조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배전에서 몸을 솟구쳐 섬 북쪽 산봉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산자락 아래 당도에 고개를 쳐들고 올려다보니 산봉우리 오두막은 그저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등잔불빛 한 줄기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왼쪽 산허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장무기는 바람에 수풀과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에 맞춰 재빠른 걸음걸이로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본 것은 금화파파와 아리가 바닥에 강철 송곳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세척 간격을 두고 길이가 8치나 되는 강철 송곳을 바위 틈 사이에 가지런히 박아넣고 있었다.
송곳 끄트머리를 위로 향한 채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것이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아리는 강철 송곳이 든 포대 자루를 들고 금화파파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아리는 이런 함정을 파서 사손을 공격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금화파파를 말렸고 금화파파는 그런 아리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소가 낮에 본 두 사람의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금화파파는 사손에게 도전하러 가면서 당해내지 못할까 두려워 함정을 파고 있는 모양이었다. 금화파파가 자랑하는 황금 매화꽃 암기를 아무리 쏘아봤자 사손은 바람 소리만 듣고도 피해낼 게 뻔했다. 그러나 땅바닥에 강철 송곳을 박아놓으면 두 눈이 먼 사손이 무슨 수로 피하겠는가. 장무기는 가슴속에 들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강철 송곳을 모조리 뽑아내고 금화파파의 간계를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을 굳힌 장무기가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배후에서 바람소리가 휘몰아치고 낙엽이 땅바닥을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미세한 기척이 들려왔다. 경공신법이 아주 뛰어난 고수가 살그머니 다가드는 기척이었다. 장무기가 내력을 눈으로 끌어올려 접근하는 그림자를 살펴보니 바로 진우량이었다. 장무기는 혹시나 금화파파가 지원군을 불렀나 싶어 나서려던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몸을 숨겼다. 그때 금화파파가 오두막을 향해 소리쳤다. 셋째 오라버니, 죽고 싶어 환장한 계잡놈이 당신을 또 찾아왔소. 진우량이 접근하는 걸 알아차린 것은 장무기만은 아니었다. 진우량은 수풀 속에 납작 엎드린 채 꼼짝달싹하지 않고 숨어 있었지만 아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진우량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오두막에서 사손이 걸어 나왔다. 그딴 놈이 다시 온 게 뭔 대수라고 호들갑인가. 그러고는 유령처럼 몸을 날려 진우량 앞으로 덮쳐갔다. 느닷없는 기습에 대경실색한 진우량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칼을 휘둘렀지만 사손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칼을 빼서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호되게 딱이 석대를 올려붙였다. 내가 지금 니놈 목을 비틀기는 쉬우나 이 사손은 약속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10년 후에 복수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이 섬에서 2번 다시 나와 마주쳤다가는 그 목을 꺾어버릴 테니 당장 이 섬에서 꺼져라. 그러자 진우량은 왼뺨을 감싸쥐고 허둥지둥 산 밑으로 뛰어내려갔다. 진우량이 사라지자 금화파파가 부드러운 투로 말했다. 영사도가 다른 사람 눈에 노출된 이상 셋째 오라버니도 여기서 더는 머물러 계시지 못하겠죠. 내가 다른 곳에 적당한 은신처를 마련해 놓을 테니 거기서 몇 달만 쉬고 계세요. 그동안 내가 도룡도를 가지고 아미파의 대적들과 싸워 이긴 다음 당신을 위해 장공자의 행방을 수소문해 당신 면전에 데려다 놓을게요. 하지만 사손은 여전히 고개를 내저었다. 셋째 오라버니, 정말 이 늙은 여동생 자삼용왕이 남에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시겠단 말인가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찾던 4대 법왕 가운데 으뜸인 자삼용왕이 금화파파였다니. 셋째 오라버니, 이렇게 명교 4대 법왕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다시 한번 넷이 손잡고 천하를 뒤흔들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손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이제와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더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사손이 금화파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내 거처를 알아냈지? 무당파 사람들이 말해주던가. 그러자 금화파파가 대꾸했다. 장취산 부부가 끝내 당신 은신처를 실토하지 않고 죽었는데 무당파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서역에서 무열이란 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쩌다 그 자가 제 딸년과 주고받는 얘기를 엿듣고 그들을 잡아 고문한 끝에 알아낸 거예요.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던 사손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자가 우리 무기와 만나본 적이 있었다는 얘기로군. 아무래도 그 자가 철부지 어린 것을 속여서 비밀을 알아낸 게 분명해. 장무기는 이 말을 듣자 부끄러움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금화파파가 정말 도룡도를 빌려주지 않을 거냐고 되물었다. 사손이 빌려줄 수 없다고 답하자 금화파파는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금화파파와 사손은 정면으로 마주서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거센 파도 소리가 가뜩이나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 속에 처절하고도 비장한 분위기를 한층 북돋우고 있었다. 그러다 뜬금없이 사손이 물었다. 아직도 기침하는 걸 보니 그의 벽수한담에서 허파에 동상 입은 걸 오늘날까지 완치 못한 모양이군. 그러자 금화파파가 다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대꾸했다. 날씨가 차가울 때마다 기침이 더 심해져요. 콜록거린 지도 벌써 몇십 년이라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죠. 셋째 오라버니도 숨결이 고르지 않은데 혹시 칠상권을 수련하다 내장을 다친 건 아닌가요? 아무쪼록 몸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사손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여러모로 걱정해주니 고맙군. 대꾸하던 사손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아리에게 손짓했다. 아리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리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다가섰다. 있는 힘껏 나한테 손가락을 한번 찔러봐라. 터무니없이 엉뚱한 요구에 아리는 흠칫 놀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사손은 아리의 공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그런다며 계속 거부하는 아리를 재촉했다. 아리는 사손이 계속해서 요구해오니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아리는 손수건을 꺼내 오른쪽 검지를 감싸고 사손의 어깨를 쿡 찍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리가 비명을 지르며 10여 척 바깥으로 날아가 쿵 소리가 나도록 엉덩방아를 찍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리는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 모습을 보고 금화파파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저 어린 것이 날 도울까봐 먼저 제거하려 하시다니 셋째 오라버니도 신보가 어지간히 독하시군요. 사손은 대꾸하지 않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의 마음씨가 너무 착하구나. 날 찌른 손가락 힘이 겨우 10분의 3밖에 안 됐으니 말이야. 또 천주만독수의 도끼를 내뿜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수건으로 감쌌으니 아주 착한 아이야. 만약 그러지 않고 전력을 다했다면 천주만독수의 도끼가 거꾸로 저 아이의 심장을 공격해서 지금쯤 목숨을 잃었겠지. 이 말을 엿듣는 순간 장무기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사손이 아리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아리는 고통을 참아가며 사손이 장무기의 양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사손의 입에서 외마디 실성이 터져나왔다. 네가 우리 무기 녀석을 그토록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널 죽일 뻔했구나. 아리야, 이리 가까이 와서 귀를 대려무나. 아리가 버둥거리며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더니 조심스레 사손 곁으로 다가섰다. 사손은 그런 아리의 귀에 입술을 대고 금화파파가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너한테 내가 빙화도에서 터득한 내공신법을 전해주마. 그러고는 아리가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소곤소곤 내공신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러주었다. 아리는 당장 깨우치지는 못하는 터라 정신을 집중시켜 암기하는 데만 열중했다. 사손은 그런 아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 다시 두 차례나 거듭해 일러주었다. 내 필생의 무학을 집대성한 것이다. 앞으로 5년 정도 수련하면 작은 성취가 있을 거다. 내가 왜 너한테 무공신법을 가르쳐주는지 알겠느냐? 사손의 이 물음에 아리가 갑작스레 울음보를 터뜨렸다. 알아요. 저더러 무기를 찾아서 이 무공신법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저더러 상승 무공을 익혀 무기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6년 전 서역당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리는 사손의 품 안에 뛰어들더니 목이 매도록 흐느껴 울었다. 사손의 우람한 몸뚱이가 휘청하고 흔들렸다. 사손이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아리에게 다그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화파파는 황급히 아리의 입을 막으려 하다가 이내 생각을 바꿔먹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장무기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손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사손은 하늘을 우러러 사나운 들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장무기는 양부와 사촌 누이가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괴로웠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하려다가 들려오는 금화파파의 목소리에 충동을 억눌렀다. 셋째 오라버니, 당신의 알량한 양아들 장무기도 이미 죽었으니 그 도룡도를 지켜봤자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나 빌려줘요. 그러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나를 속였구나. 도룡도가 탐나거든 나를 죽이고 가져가거라. 그러고는 사납게 금화파파에게 달려들었다. 장무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두 사람을 말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왼쪽 머나먼 곳 수풀 속에서 아주 미약한 숨소리가 두세 번 들려왔다. 워낙 거리가 멀어 장무기의 예민한 청각이 아니고선 도저히 듣지 못할 숨소리였다. 장무기는 금화파파가 또 다른 조력자를 매복시켜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장무기도 무턱대고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사손이 도룡도를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 흑룡이 용트림하는 것 같았다. 금화파파는 예리한 도룡도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미리 준비한 함정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사손이 도룡도의 예리한 칼날에 의존해 싸운다면 금화파파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물러나던 금화파파가 황금매와 암기 두 송이를 쏘아보냈다. 그러자 사손이 도룡도를 틀어막았는데 매화꽃 두 송이가 모조리 칼날에 달라붙어 버렸다. 원래 금화파파의 암기는 강철로 주조한 겉면에 순금을 도금한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현철로 주조한 도룡도는 자력이 극도로 강해서 쇠붙이와 마주치면 곧바로 끌어당겼다. 뜻하지 않게 금화파파를 상징하는 암기가 도룡도와 상극일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하지만 금화파파는 당황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면서 매화꽃 암기를 한꺼번에 16송이나 발사했다. 사손은 도포 소매자락을 휘둘러 그중 절반을 휘감아들이고 나머지는 도룡도에 달라붙게 했다. 그런데 사손이 암기를 처리하는 동안 언제 다가왔는지 금화파파의 용두개장이 그대로 사손의 어깨축지를 때리고 말았다. 사손은 짧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틀었다. 사실 이건 금화파파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이제 사손이 왼쪽 소매자락에 휘감긴 매화꽃 암기를 금화파파를 향해 뿌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럼 금화파파는 왼쪽 방향으로 뒷걸음쳐 피할 터였다. 그때 연속으로 도룡도를 베어나가면 금화파파는 또다시 뒤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수라도 한 호흡에 전력을 다해서 연속 두 차례나 물러날 경우 내력을 제대로 잇기는 힘들었다. 사손에게는 내력의 연결이 잠시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했다. 그 순간 사손이 도룡도에 달라붙은 매화꽃 암기들을 내력으로 한꺼번에 쏘아보내기만 하면 금화파파는 피할 기력이 없어 중상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일은 사손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금화파파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황급히 뒤쪽으로 몸을 솟구쳐 몇 걸음 물러났다. 사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화파파를 끝장내기 위해 훌쩍 몸을 솟구쳐 도룡도로 금화파파를 내려찍었다. 바로 그때 아리가 고함을 질렀다. 조심하세요. 발밑에 송곳이 깔려 있어요. 느닷없는 고함 소리에 흠칫 놀란 사손이 도룡도의 기세를 걷어들이려 했으나 때는 벌써 늦은 뒤였다. 금화파파가 허공에 덩그러니 떠있는 사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황금 매화꽃 10여 송이를 한꺼번에 쏘아 사손을 묶어놓았다. 사손이 금화파파를 유인했듯이 금화파파 또한 사손이 일부러 용두개장에 맞아줄 때부터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이제 사손이 이대로 지상에 떨어져 내리기만 하면 그의 두 발바닥이 송곳에 찔려 발등까지 꿰뚫릴 터였다. 사손은 발밑에 송곳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은 날아오는 암기를 먼저 처리해야 했다. 사손은 어쩔 도리 없이 도룡도를 휘둘러 날아드는 암기를 후려쳐 떨어뜨리고 추락했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발치 밑에서 쇠소리가 몇 차례 상큼하게 울리더니 때맞춰 내려선 두 발바닥이 무사히 땅바닥을 디뎠다. 허리를 구부리고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더니 사방팔방에 온통 뾰족한 강철 송곳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자기 두 발이 떨어져 내린 곳 주변에는 분명 있어야 할 송곳 네 자루가 만져지지 않았다.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 송곳 네 자루를 후려쳐 날려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제야 사손은 낮에 자기를 도와준 거경방 청년이 또다시 자기를 구해준 것을 알았다. 잠시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손은 어깨 죽지에 부상을 입었고 금화파파 역시 황금 매화꽃 암기를 두 대나 얻어맞았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고육지게를 쓴 셈이었다. 비록 급소를 피한 상처라고는 하지만 막강한 공력이 실린 공격을 당한 것이라 그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금화파파가 장무기가 엎드려 있는 곳을 향해 호통을 쳤다.
건방진 거경방 놈이 감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 일을 망쳐놓다니 냉큼 일이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곁에 서 있던 아리가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가슴에 매화꽃 암기 석대가 박혀 있었다. 금화파파가 장무기에게 호통을 치면서 손만 움직여 아리에게 암기를 쏘아 날려보는 것이다. 대경실색한 장무기가 번개같이 몸을 솟구치더니 또다시 아리에게 날아가던 매화꽃 암기 두 송이를 받아냈다. 그러고는 지면에 내려서는 것과 동시에 아리를 품에 껴안았다. 아리는 엄청난 타격에 가슴속 기혈이 뒤집혀 입으로 붉은 피를 연거푸 토해냈다. 장무기는 즉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문지르고 수염을 뗐다. 아리는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 장무기를 보고 빙그레 웃어 보였다. 송아지 오라버니, 당신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장무기 품에 안긴 채 기절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급한 대로 혈도를 찍어 아리의 심맥부터 보호했다. 장무기가 아리의 혈도를 찍으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구해줘서 고맙다는 사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난데없이 괴이한 소리가 두어 차례 들려왔다. 텅, 텅 하는 쇳소리도 나무 토막 소리도 아닌 괴상한 음향과 더불어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전속력으로 질주해왔다. 흰 도포 자락에 불꽃 형태가 수놓여 있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은 키가 큰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다. 세 사람은 양손을 머리 위에 높다랗게 치켜들었다. 그리고 양손에는 각각 2자 길이의 검정 패가 하나씩 쥐어 있었다. 명교 성화령이 나타났는데 호교 용왕과 사자왕은 무릎 꿇어 영접하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는가. 제일 키가 큰 남자가 발음이 정확지 못한 서투른 어조로 딱딱하게 말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